자, 오늘은 푸조 5008 가솔린 모델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보시는 모델은 2세대 부분 변경인데 이 차가 새로 나온 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 체인지된 차는 아닌데 왜 가지고 나왔냐? 바로 푸조에서 정말 내놓지 않던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7인승입니다. 차체 크기가 투싼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차체에 7인승을 넣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뒷좌석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패밀리카로서의 값어치가 있는지 좀 보기 위해서 1열부터 2열, 3열의 옵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 차가 1.2L 가솔린을 얹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충분한지 부족하진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1열, 2열, 3열의 승차감 요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008이나 2008 이런 모델들이랑 비슷합니다. 신형 엠블럼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옛날 엠블럼이긴 하지만 그래도 푸조를 대표하는 굉장히 좀 예쁘게 디자인된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세로형으로 길게 내려온 주간주행증, 이제 저 부분은 방향지시 등으로도 사용이 되고 투웨이 방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새로 나온 차, 새로 나온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해서 이야기 드릴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5008은 알리르부터 트림들이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모델은 GT 트림이고요. 휠은 18인치가 끼워졌습니다. 편평비는 50이거든요. 도시명 SUV를 지향하고 있지만 편평비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타이어의 어떤 두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주행감을 느끼게 할 것 같진 않아요. 투싼 정도 크기라 했는데 휠 베이스가 굉장히 깁니다. 2840mm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신형 소렌토보다도 더 긴 한 3cm 이상 긴 휠 베이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가 그 시트로행의 피카소와 형제차라고 할 수 있죠. 외형적으로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실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피카소와 거의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린하우스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 그래서 실내에 탔을 때 개방감이 좋다 이런 부분이 특징일 것 같고 C필러와 D필러 사이의 쿼터글래스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3열 탑승객도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다. 외관에서 봤을 때는 뒤쪽 라인이 거의 90도에 가깝게 떨어져요. 루프 라인이 높으니까 3열의 머리 공간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탑승해보면 아니긴 합니다. 뒤쪽도 이전에 봐왔던 익숙한 디자인입니다. 세 줄로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 테일램프 안에 그래픽들 이런 것들은 또 푸조 전 라인업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이죠. 요즘 나오는 SUV들은 특징이 그린하우스 쪽부터 루프 라인까지가 굉장히 안쪽으로 모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머리 공간이나 어깨 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고 좀 위쪽으로도 박스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숄더룸이나 머리 쪽의 공간이 여유롭다 이런 점은 어떻게 보면은 최신 디자인과는 거리가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6명이나 7명이 항상 타는 승차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 공간을 이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가림막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거 빼고 나면은 공간이 꽤 넓습니다. 일단 높이가 높고 깊이도 꽤 깊어가지고 거의 중형급 SUV의 트렁크와 맞먹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뒷좌석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열면은 한 뼘 반 정도 되는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20-30cm 정도 백팩 하나, 캐리어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보스턴백 정도는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깊이가 나오고요. 여행을 7명이 간다 하면은 그때는 좀 짐이 실리기 어려운 형태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다 폴딩하면 굉장히 넓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딩을 싹 하면 거의 풀플랫하게 이어지고 나름 이렇게 마감들도 좀 해놔서 차박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매트만 깔아도 그냥 충분히 밤을 지새울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내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2세대 처음 나왔을 때 디자인이랑 거의 비슷하고 일단은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작죠. 한 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여서 레이싱 휠을 잡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위아래를 좀 이렇게 잘라놓은 것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계기판, 이 계기판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도 좀 잘라놓은 형태거든요. 계기판은 디지털, 풀 디지털 계기판이에요. 실내에서 가장 좋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센터 모니터는 정말 딱 봐도 작고 해상도가 낮습니다. 메뉴도 정말 간소해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없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래도 유선 애플 카플레이는 지원을 하고요. 후방 카메라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 화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죠. 푸조를 탈 때마다 느끼는 단점인데 이 후방 카메라 화질은 언젠가는 개선이 되겠지 하고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어라운드 뷰는 아니지만 미리 따놨던 영상을 이렇게 입혀서 어라운드 뷰처럼 보이게 해줘요. 나름 이제 실용적인 거여서 요거는 칭찬을 하는데 어쨌든
하는 화질 개선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에 버튼들은 피아노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사용하기는 편리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정도가 옵션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제일 아쉬운 거는 전자식 파킹 버튼이 있는데 오토홀드는 없어요. 기어 노브는 사실 뭐 처음 나왔을 때는 디자인도 괜찮고 사용감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렇게 손에 착착 감겨요. 이것도 신형이 되면서 곧 바뀔 겁니다. 굉장히 작아질 거고 조그만한 다이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 다이얼 같은 게 앞바퀴 굴림이긴 하지만 진흙에 빠지거나 모래에 빠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뭐 토크를 배분해주는 이런 것들을 좀 제어를 해서 탈출을 용이하게 돕는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급차는 아니다 보니까 가죽이나 이런 고급 소재가 별로 쓰이진 않았어요. 요런데 라인 보시면은 스웨이드 재질이어서 요게 그나마 가장 고급스러운 부분일 것 같고, 시트는 직물이랑 가죽을 섞었습니다. 사실 직물 시트가 관리하긴 편한데 아무래도 가죽을 선호를 하죠. 보통 시트는 크기도 적당하고 심지어 운전석은 메모리 기능이랑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동승석은 수동식이고요. 시트의 착자감 자체는 약간 탄탄한 편입니다. 몸을 잡아주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뭐 무릎 앞에 주먹이 3개 이상 들어갑니다. 굉장히 여유로운데, 물론 제가 시트 포지션을 좀 앞으로 당겨서 앉은 편이에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뒷좌석 공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슬라이딩이 돼요. 이렇게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고 각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선반 같은 거 이게 약해서 노트북 이런 거를 얹어놓기엔 좀 그런데 작은 물건들은 잠깐 얹어놓고 혹은 뭐 식사, 간식 같은 거 정도는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도 바람 송풍 세기 정도를 조절하는 건 있고요. 이 차에는 USB 포트가 뭐 나름 여러 개 있는데 전부 다 A타입이어서 C타입 포트를 쓰는 전자기기는 따로 충전기를 구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폴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접혀요. 시트가 좀 바닥이 낮아지면서 접혀서 완만하게 이렇게 뒤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암레스트는 없어서 뒷좌석에 둘이 탔을 때는 음료를 놓을 공간이 없어요. 여기 문 옆에 있긴 한데 여기다 놓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고, 대신에 장점으로는 3명이 탔을 때 3명이 타도 가운데에 센터 터널이 전혀 없고 시트도 3개가 독립식이어서 만약에 5인 승차 환경이다 라고 하면 아주 좋은, 아주 큰 장점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는 거는 뭐 다 뻔한 이렇게 앞으로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폴딩 방식은 그냥 이렇게 아래 숨겨져 있는 거를 잡아 올리기만 해요. 그래서 스페이스 투어러랑 방식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트가 가장 앞으로 당긴 상태고요. 이 왼쪽 시트는 가장 뒤로 해놓은 상태예요. 가장 눕혀놓고 무릎 앞에 주먹 하나가 좀 넘게 들어가는데 사실 발 놓을 공간도 부족하고 누가 봐도 좁죠. 3열에 성인이 앉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게 아무리 휠베이스가 길다고 해도 성인이 앉으면 좀 불편하고, 이 앞에 시트도 가장 앞으로 당기면은 또 앞사람이 약간 좁아지기 때문에 뒷좌석에는 웬만하면 아이가 앉는 걸로 이렇게 뒤로 눕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보조 시트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3열에 사람이 앉았는데 2열을 이렇게 앉는 사람은 없겠죠. 최근에 보여드렸던 타호나 뭐 에스컬레이드나 이런 거대한 차들이랑 비교하면은 3열은 많이 좁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소렌토의 7인승 버전이나 아니면 옛날에 이제 지금은 팔지 않지만 티구안 올스페이스 그런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사이즈고, 저는 머리가 안 닿는데 저보다 앉은 키가 크거나 키가 크신 분들은 아마 닿을 겁니다. 뭐 손가락 1-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머리 공간도 부족해서 키가 좀 작은 분들 혹은 아이들 이렇게 좀 탑승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송풍구 이런 거 없고요. 오른쪽에 조그만한 컵홀더 하나 있습니다. 이 푸조가 가솔린 엔진을 들여온 게 진짜 얼마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푸조 하면은 사실 달달달달 거리는 디젤 특유의 엔진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솔린 엔진이 들어오니까 엔진음이 확실히 조용해졌고 저속 구간, 중속 구간에서 다닐 때는 정말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엔진 자체가 조용한 건 아니에요. RPM이 높아졌을 때 나는 소리는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2만 킬로보다 적게 타는 분들, 1년에 그런 분들한테는 디젤 엔진이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어요. 장점들을 종합해봐도 디젤이 유지비가 조금 더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 차도 터보 엔진을 달고 있긴 하지만 디젤에 비해서는 조금 부담이 덜해요. 여기 탑재된 엔진은 1.2L 터보 엔진인데 130마력을 냅니다. 스펙으로 놓고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이 차가 1600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투싼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면 출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일상 영역에서 2000, 3000rpm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보통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뭐 부족함이 없이 다니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1인, 2인 승차 환경에서의 얘기고 5인, 7인이 승차했다 그러면 많이 부족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월을 한다던가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좀 굉장히 높은 속도로 달린다던가 이런 때는 확실히 부족한 게
진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배기 플랩이 있어서 그 소리를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가상의 사운드를 들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는 달라지는데 노멀 모드랑 그 가속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스티어링이 좀 더 단단해지고 꽉 조이는 느낌이 든다, 이거랑 그 다음에 소리, 심리적인 거 좀 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높은 RPM을 유지한다, 이런 정도의 차이지 가속력이 대단히 빨라진다고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리는 스포티한데 차가 안 나가는 것보다는 노멀 모드에서 마일드하게 주행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제동력은 괜찮습니다. 제동력은 충분히 좋고 초반부터 담력이 좀 꾸준하게 강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아마 다인 승차했을 때도 제동력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푸조가 이제 핸들링 쪽에서는 나름 또 일가견이 있어요. 이렇게 날카로울 수가 있나 싶을 만큼 그런 차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프리미엄 브랜드나 스포츠카 브랜드면 모르겠는데 일반 대중 브랜드의 저가형 차에서 느끼기 힘든 핸들링을 보여줬었는데, 이 5008도 차체는 좀 커졌지만 그 민첩한 핸들링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앞머리 자체는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요. 뒤쪽은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좀 나중에 따라오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이 선을 그리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회두성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이고, 산길을 달리면서 막 본인의 만족을 이렇게 느끼실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어차피 엔진도 그렇고, 이 서스펜션 세팅은 조금 올드해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옛날로 치면은 정석적인 서스펜션인 거죠. 승차감도 잡으면서 핸들링이나 아니면 고속에서의 안정감, 이런 것들, 롤링까지도 다 잡았다 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세팅이긴 한데, 요즘 기준으로 하면은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잔진동도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큰 요철 넘을 때, 이런 방지턱이나 이런 걸 넘을 때는 뒤쪽에 충격이 오거든요. 승차감 자체는 전반적으로 무난한데 큰 충격에 오는 그런 뾰족한 것들을 잡아내지는 못했다. 한마디로 이 차가 2016년에 처음 2세대가 나왔을 때는 이 서스펜션이 괜찮은 서스펜션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썩 좋지는 못하다, 하지만 핸들링은 좋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인연비가 12km를 좀 넘는데, 제가 시내랑 간선도로 위주로 주행을 했을 때 한 11km 정도가 나왔어요. 당연히 시내 주행만 하면 10km 아래로 내려갈 거고, 가솔린 모델이니만큼 그 부분에서는 아무리 엔진이 작다고 해도 차체 크기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이브리드 차처럼 높은 연비를 기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3기통 특유의 진동, 뭔가 좋게 말하면 스포티한 미니에서 쓰는 3기통 엔진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고성능 차를 모는 듯한 느낌, 그런 착각이 드는 엔진음과 그 진동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전에 그 디젤 모델보다는 진동이나 소음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차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선 유지 기능이 있는데, 유지 기능은 단독으로 사용은 못해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평상시에는 차선 이탈을 방지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차간거리 조절하면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인다기보다는 한 번씩은 가속을 좀 심하게 하거나 감속을 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의외로 옛날 건데도 불구하고 차선 유지 기능은 큰 코너들도 의외로 잘 잡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름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홀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가 정차 및 재출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족용 차라고 저는 계속 접근을 하면서 시승을 했는데, 뒷좌석에 편의 장비가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도 사실이고,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는 스피커가 너무 안 좋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키우면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가장 하급 스피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좀 안 좋아서, 가족들 태우고 뭐 아이들이 노래 듣고 뭐 무슨 영상을 보고 이럴 때는 소리를 좀 작게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2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승차감은 당연히 1열보다는 좀 떨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떤 차나 뭐 똑같고, 1열보다는 좀 더 단단하게 느껴지고 좀 더 통통 튀는 느낌이 드는데, 우려했던 것만큼 승차감이 안 좋다든지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승차감이고, 큰 요철, 방지턱이나 아니면 맨홀 이런 걸 밟았을 때는 토션빔에서 느껴지던 과격한 충격, 이런 것들이 전해지긴 해요. 그렇지 않은 평소의 도로라고 하면은 승차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요철은 피해 다녀라, 이런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승차감보다는 이게 시트가 좀 작아요. 등받이는 커요. 등받이는 충분히 큽니다. 근데 허벅지 받침이 짧아요. 5008 정도의 사이즈의 차급이면은 조금 더 길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트 길이가 짧다 보니까 허벅지 아래가 좀 뜨고, 요거는 한 3cm, 5cm만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좌석에 장치들,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선쉐이드가, 수동식 선쉐이드가 들어갔다, 이런 거, 테이블,
이 정도가 전부고요. 열선 시트가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이소픽스는 세 곳에 다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아이를 앉혀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 3열을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자마자 느껴지는 거, 일단은 키가 작은 아이가 앉으면 안전벨트가 목에 쫄릴 것 같아요. 제가 앉았는데도 거의 어깨 중에서도 목이랑 가까운 쪽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좀 작은 아이면은 이게 목으로 올 거라서 아마 뭐 안전벨트 클립 같은 걸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목이 쓸릴 것 같아요. 공간부터 설명을 드리면 2명이 앉았을 때도 공간, 좌우 공간은 괜찮아요. 시트도 독립형이기도 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너비가 있으니까 성인 2명이 타도 옆으로 좁진 않아요. 앞으로가 이제 좁을 수는 있어도 공간은 타니까 의외로 괜찮다. 예. 2열 승객이 앞으로 조금만 양보하면은 탈만할 것 같아요. 승차감은 2열이랑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2열에서도 느꼈던 그런 퉁퉁대는 요철을 넘을 때의 느낌?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이 전해집니다. 2열도 아주 좋은 승차감이 아니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미니밴이나 어떤 굉장히 큰 차들이 아니고서는 3열의 승차감은 사실상 이제 포기했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충격이 가장 크게 전해지는 뒷바퀴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서스펜션을 재간을 부린다고 해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토션빔 세팅 잘하면 멀티링크보다 낫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멀티링크 세팅 못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다 잘해요. 토션빔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 에서 유지관리나 다른 측면에서의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승차감 쪽에서 혹은 타이어를 지면에 접지시키는 능력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차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중형급 이상에서는 무조건 승차감이 토션빔보다는 멀티링크가 낫습니다. 차를 모는 느낌 자체는 꼭 미니밴 같은 거 모는 것 같아요. 미니밴 중에서도 차체가 높지 않은, 예를 들면 오디세이 같은, 혼다 오디세이 이런 차 모는 것 같아서 운전하기는 상당히 편합니다. 큰 SUV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나 아니면 미니밴 같이 사용하고 싶은데 미니밴은 좀 너무 크고 그런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참 좋은 차인 것 같아요. 3008보다 조금 더 크고 공간도 더 넓어서 7인 승차까지 가능하고 이제 또 가솔린 모델까지 나와서 세금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를 주말용으로, 주말 가족용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좀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가격이 이제 4,77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위쪽 상위 트림들은 뭐 5천만원대로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싼 차는 아니에요. 뭐 크기로 놓고 보고 수입 브랜드인 걸 감안하면 비싼 건 아닌데 절대적인 가격으로 놓고 보면은 소렌토의 뭐 하이브리드에 풀옵션을 넣은 것보다도 비쌉니다. 이 차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 일단은 국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이 차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옵션도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가격도 높다 보니까 이제 수입 브랜드 중에서 푸조의 성향을 좋아한다 혹은 이 차의 디자인을 선호한다 근데 디젤이라서 좀 못 샀다 이런 분들이 아마 눈여겨보지 않을까. 가솔린이 나오니까 너무 반가웠고 실제로 차도 타보니까 매끄럽게 잘 나가고 변속기 움직임 이런 것도 다 좋았거든요. 옵션에 욕심을 빼고 알리르 트림 가장 싼 트림에 어떻게 프로모션을 더해서 할인을 많이 받으시는 편이 저는 베스트일 것 같고요. 상위 트림들은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옵션이 더해진다고 해도 지금 사실 뭐 대단히 좋은 옵션이나 아니면 실용성 높은 부분들은 없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5008 가솔린 모델 만나봤고요. 3008 가솔린도 출시를 했는데 그 차도 조만간 시승을 하게 되면 경쟁 모델 티구안이나 이런 차들이랑도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